한국이 이 정도라고? 유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소속 엘리트 3,000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에 착륙한 순간 그들은 눈앞의 풍경을 몇 초 동안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5박 6일. 하지만 여행 마지막 날 돌아가기 싫다며 눈물을 훔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도시라 자부하던 유럽의 직원들조차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게 만든 나라. 그들의 후기 하나가 퍼지자 유럽발 한국행 항공권은 전부 매진되고 항공사는 긴급 증편 사퇴. CNN은 유럽인의 시선을 바꾼단 하나의 나라라며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깊은 감동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제네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소피아입니다. 제 직책은 정책 분석관이에요. 박사 학위는 파리에서 받았고 경력은 12년째입니다. 제네바에서 일한다는 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UN,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가 모인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과 배경이 모두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본부 대회의실에 직원 300명이 모였습니다. 연례 포상 여행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해마다 성과 우수 직원들을 선정해서 단체 여행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엔 스페인 마요르카였습니다. 재작년엔 이탈리아 토스카나였고요.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인사 담당 국장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포상 여행 대상자는 3,000명입니다. 와우! 하는 탄성이 터졌어요.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었죠. 저도 놀랐습니다. 동료 엠마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이번엔 정말 큰 곳인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남프랑스 리비에라나 그리스 산토리니쯤이겠구나 싶었죠. 국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목적지가 떴어요. 사우스 코리어, 솔. 순간 회의실이 들썩였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젊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죠. 예스. 한국이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지? 엠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소피아. 한국이야. K-팝. K-드라마. 저는 웃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요? 왜 굳이? 유럽에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위스 알프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체코 프라하 왜 굳이 아시아 끝까지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의실 뒤쪽에서 나이 지긋한 독일인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20시간 비행이면 몸이 망가지겠어. 저는 속으로 동의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장거리 비행에 시차 적응까지. 이건 휴식이 아니라 고행이에요.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CNN 속보 화면이 떴어요. 유럽 공공기관 직원 3,000명, 한국 방문 시 5천억 원 경제효과 예상.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천억? 3,000명이 그 정도 효과를? 저 작은 나라가? 믿기지 않았어요. 아마 과장 보도일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자국 홍보를 위해 부풀린 수치겠죠.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의 전폭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항공편은 대한항공 전세기, 숙박은 서울 중심가 특급 호텔 모든 일정이 맞춤형으로 준비된다고 합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소리쳤어요. 한국 가면 살찐다는데 진짜예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어이없었죠. 음식 때문에 좋아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파스타, 스위스 퐁듀를 먹고 자란 사람들인데요. 엠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너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아니. K-팝은? 관심 없어. 엠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넌 정말 재미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미의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역사, 철학, 고전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는 흥분한 직원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동 쇼핑, 한강 야경, 한옥마을, 김치 체험전은 그 대화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사우스 코리어 투리점. 화면에 뜬 건 현란한 네온 사인, 북적이는 시장, 화려한 케이팝 무대 영상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너무 시끄럽고 번잡해 보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고요하고 우아한 풍경이죠.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절제되고 차분한 아름다움이요. 한국은 정반대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간대.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한국? 왜? 포상여행이래. 3,000명이.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잖아. 새로운 곳이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출장 같은 기분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아시아, 케이팝, 김치. 저와는 정말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대되지 않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저는 베개를 고쳐 베며 눈을 감았어요. 그냥 빨리 갔다 오자.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주일이 될 거라는 걸요. 출발 전날 밤 메일이 왔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 탑승 안내였어요. 좌석 배정, 수화물 규정, 기내 서비스 안내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승객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대한항공 승무원 전원이 응급처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유럽 항공사도 이 정도는 하나? 저는 별 생각 없이 창을 닫았습니다. 제네바 국제공항 오전 9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였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전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연두색, 하늘색, 자주색 화려하면서도 단정했습니다. 엠마가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저 오빠. 저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냥 유니폼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체크인이 너무 빨랐습니다. 3,000명인데 30분 만에 끝났어요. 줄이 막히지 않았죠. 직원들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수화물 처리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스위스 항공보다 빠른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 보잉 777. 동체에 새겨진 태극마크가 선명했죠. 저는 딱히 감흥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니까요.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좌석마다 작은 패키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상자였어요. 열어봤죠. 안에는 전통 부채, 한글 엽서, 그리고 손글씨로 쓴 환영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소피아님, 한국으로 오시는 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00명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저는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인쇄가 아니라요. 누군가 이걸 일일이 썼다는 거잖아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엠마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이거 봐. 부채에 내 이름 새겨져 있어. 저도 부채를 펼쳤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어요. 소피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를 3,000명에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순서였죠. 승무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발음이 명확하더군요. 유럽 항공사 승무원들보다 훨씬요.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어요. 난기류였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불안한 정도였죠.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누가 좀 와요. 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좌석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옆 사람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초. 딱 3초 만에 승무원 3명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한 명은 산소통을 가져왔고 나머지 한 명은 승객들을 진정시켰죠. 일사불란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숨쉬기 힘드십니까?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환자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무원이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동시에 다른 승무원이 혈압계를 꺼냈죠.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전부 20초 안에 끝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기장님,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과호흡 증세로 보이며 현재 산소 공급 중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천 도착까지 모니터링 지속하세요. 승무원이 환자 옆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으십니다. 숨을 천천히 쉬세요. 저와 함께요.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환자의 호흡이 점점 안정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10분쯤 지나자 환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죠. 고맙습니다. 승무원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저는 그 장면을 넋놓고 봤습니다. 스위스 항공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루프트한자였다면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매뉴얼 찾고 승객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엠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소피야, 봤어? 저 승무원들 진짜 프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트레이가 나왔어요. 저는 뚜껑을 열었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기내식이 아니었습니다. 돌솥이었어요. 진짜 돌솥에 밥이 담겨 나왔죠. 김치, 시금치, 당근, 고사리, 고추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계란 프라이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섞었죠. 고추장 향이 확 올라왔어요. 한 입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기내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파리발 제네바행 스위스 항공 1등석보다 나은데요. 엠마가 옆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거 진짜야? 앞좌석에 앉은 미식평론가 출신 동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 비빔밥, 유럽 어떤 항공사보다 낫습니다. 단언컨대요. 저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었고 고추장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했죠. 김치는 아삭했고 나물들은 간이 딱 맞았습니다. 디저트로 호지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났어요. 저는 홀짝였죠. 입안이 개운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디테일을 아는구나. 3,000명에게 손글씨 카드를 쓰는 나라. 응급 상황에 3초 만에 대응하는 항공사. 기내식조차 정성을 다하는 문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 국가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벨트를 풀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비빔밥 때문일까요? 몸이 가뿐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로봇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항 복도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웃는 얼굴이 떠 있었고 손을 흔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길 안내가 필요하시면 저를 터치해 주세요. 엠마가 달려가서 화면을 눌렀습니다. Where is the baggage claim? 로봇이 즉시 답했어요. 영어로요. Baggage claim is 200 meters ahead. Follow the blue line on the floor. Have a nice day. 바닥에 파란 불빛 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그 선을 따라 걸었어요. 정확히 200m 뒤에 수화물 찾는 곳이 나타났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도 이런 건 없는데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붐볐어요. 저는 긴 줄을 예상했습니다. 3,000명이잖아요. 최소 1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20개나 열려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해주세요. 얼굴을 정면으로 봐주세요. 저는 여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어요. 삐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죠. 10초. 딱 10초 만에 입국 완료였습니다. 엠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소피야, 이거 말도 안 돼.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어느 공항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는 30분, 히드로는 1시간씩 걸렸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캐리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하나도 손상된 게 없었어요. 흠집도 없고 찌그러진 것도 없었죠. 저는 제 캐리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깨끗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양했습니다. 중동에서 온 가족들, 검은 아바야를 입은 여성들, 유럽 배낭여행객들,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들, 일본 젊은이들, 중국 비즈니스맨들. 모두가 한국으로 왔어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판이 4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떤 건 아랍어도 있었죠. 공항 직원들은 능숙하게 여러 언어를 섞어 썼습니다. Excuse me, where is gate 2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직원이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오갔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국제도시였어요. 제네바만큼이나요? 아니, 어쩌면 더. 전세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00명을 실어 나를 버스 50대였어요. 한 대씩 번호가 붙어 있었죠. 저는 15번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했죠.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빛이었어요. 끝없는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파트 단지들이 산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도로 위에는 차들이 빠르게 흘러갔죠. 모든 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말했어요. 이게 서울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서울? 저는 서울이 작은 도시일 줄 알았어요. 아담하고 정리된 동양의 소도시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거대했어요. 파리보다 컸고 베를린보다 밝았으며 런던보다 역동적이었죠. 버스가 강을 건넜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본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강 양쪽으로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다리마다 조명이 켜져 있었죠. 유람선이 떠 있었고 자전거 도로에는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밤 11시인데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안잖아. 버스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로요. 그런데 버스 안 스피커로 통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을 즐깁니다. 밤이 더 재미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 중심가였어요. 호텔 입구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 둘, 정장 입은 남성 셋이었죠. 1200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없었어요.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그룹별로 안내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10개나 열렸고 각자 언어별로 배정됐어요. 프랑스어 카운터, 영어 카운터, 독일어 카운터, 스페인어 카운터까지. 저는 프랑스어 카운터로 갔습니다. 젊은 남성 직원이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손님 리스트를 미리 받았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키카드를 건넸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하나 더 내밀었죠. 이건 환영 선물입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전통차 세트였어요. 녹차, 유자차, 오미자차가 작은 병에 담겨 있었고 한글과 영어로 설명이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손글씨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피아님, 서울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창밖을 꼭 보세요. 저는 그 카드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객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 끝없는 불빛 물결이 흘렀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다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손을 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K-팝이나 하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완전히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환했어요. 저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죠. 도로 위로 차들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 조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였어요.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양식, 한식, 일식, 중식이 전부 준비돼 있었죠. 저는 한식 코너로 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된장국 한 숟가락에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상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엠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여의도 간대. 한강 페스티벌. 페스티벌? 응. 우리 환영 행사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오후 5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3,000명 우리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돗자리 깔고 앉아서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웃고 떠들었죠. 무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대한 야외 무대였어요. 조명이 화려했고 스피커가 좌우로 늘어서 있었죠.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3,000분 환영합니다. 함성이 터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저희를 환영하는 거죠? 저흰 그냥 관광객인데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악기 소리였어요. 가야금, 장구, 대금 처음 듣는 소리들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첼로가 섞였어요. 바이올린도 들어왔죠. 전통과 클래식이 만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동양 악기의 섬세함과 서양 악기의 깊이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저는 평생 클래식을 들어왔어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십 번 공연을 봤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쳤습니다. 손이 아플 때까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빠르게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비 온대. 진짜? 일기예보 못 봤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뒤덮고 있었어요. 곧 쏟아질 것 같았죠.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비가 와도 한국의 축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비가 쏟아졌어요. 억수같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산도 없었고 비옷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렀어요. K-팝 댄스팀이 무대에 올라왔죠.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빗속에서요. 우산 쓴 사람도 있었고 그냥 맞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죠. 엠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가자. 어디? 저기. 그녀가 무대 쪽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요. 미친 듯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비에 젖잖아요. 옷이 망가져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엠마가 끌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무대 앞에 섰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렸죠. 그런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음악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안 춤추거든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한국 아주머니였어요. 그녀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웠죠. 저도 웃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빗물이 입에 들어왔습니다. 달았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비를 맞았습니다. 전부 다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자유롭지 않았구나. 제네바에서의 12년, 파리에서의 학창시절, 전부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래야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런 것들이 저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유럽 동료들도 모두가 그냥 즐기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웃고 춤추고 노래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엠마가 웃었어요. 소피야, 넌 지금 미쳤어. 알아. 근데 좋아.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풀밭을 밟았어요.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죠.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대 위 가수가 마지막 고음을 질렀어요. 조명이 터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불꽃이 터졌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환호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빗물과 섞여서 흘러내렸죠. 엠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좋아. 정말 좋아. 축제가 끝났습니다. 비도 그쳤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젖은 풀밭 위에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롭구나. 진짜 자유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요. 유럽이 자유를 말하지만 우린 여전히 틀 안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규칙, 암묵적인 기준, 지켜야 할 품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비가 와도 춤췄어요. 옷이 젖어도 웃었죠. 그게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개운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춤춘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 소피아 르블랑이요. 파리 소르본 출신, 제네바 정책 분석관인 제가 맨발로 풀밭을 밟았다니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밝았어요. 오전 9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복궁이었어요. 한국 전통 궁궐이라고 했죠. 저는 별 기대 안 했습니다. 베르사유를 본 사람인걸요. 쇤부른 궁전도 가봤고요. 동양 궁궐이 그만하겠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광화문이었습니다. 거대한 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나무 기둥이 하늘을 찔렀고 기와 지붕이 완만한 곡선을 그렸죠. 문 앞에 2개의 석상이 서 있었습니다. 해치였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해치는 정의를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다고 전해지죠. 저는 해치를 올려다봤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어요. 유럽의 사자상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었죠. 절제된 위험이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정전 앞 광장이 펼쳐졌어요. 넓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돌로 깐 마당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끝에 근정전이 서 있었죠. 2층 건물이었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돌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정교하게 깔려 있었어요. 500년 넘은 돌이라고 했죠. 그 위를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갔을 겁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도요. 근정전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비어 있었어요. 왕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천장을 봤습니다. 용이 그려져 있었어요. 7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었습니다. 왕의 용은 5발톱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조선 왕은 7발톱을 썼죠. 하늘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왕조차 하늘 아래 있다는 겸손함이었죠. 베르사유는 달랐어요. 루이 14세의 태양왕 선언, 화려한 금박, 끝없는 사치 전부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절제였습니다. 가이드가 한복 체험장을 가리켰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엠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소피아, 우리 입어보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한복이요? 저한테 어울릴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엠마가 이미 끌고 갔거든요.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한복을 골라줬어요.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였습니다. 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제가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싶었죠. 저고리 선이 어깨를 감싸고 치마가 허리에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우아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엠마가 환호했어요. 오 마이 갓, 소피아, 넌 한국 사람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궁궐을 걸었습니다. 한복을 입고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들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요. 어머니가 영어로 말했죠. 사진 찍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배경은 근정전이었죠. 딸이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외국인이 자기 나라 옷을 입으니까 기뻐했죠.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환영했어요. 저는 유럽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로비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중앙에 거대한 석탑이 서 있었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고려시대 작품이에요. 700년 넘었습니다. 저는 탑을 올려다봤습니다. 섬세했어요. 돌을 깎아서 만든 건데 레이스처럼 정교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700년 전에요.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신라 금관이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죠. 황금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이 위로 뻗어 있었고 고곡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예술품이었어요. 1500년 전 예술품이요. 유럽에 이 시기엔 뭐가 있었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암흑기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때 한국에선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엠마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이거 진짜야? 응. 진짜래. 믿기지 않아.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전시실로 갔습니다. 고구려 벽화가 있었어요. 사신도였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색이 생생했어요. 1500년 전 그림인데 색이 살아있었죠.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전부 선명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붓터치를 받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청자실로 갔습니다. 고려 청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비색이었습니다. 옥빛도 아니고 하늘빛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색이었어요. 은은하게 빛났죠. 병, 항아리, 접시 형태마다 완벽했습니다.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자적 기술입니다. 중국도 재현하지 못했죠. 저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나라는 1000년 전부터 완벽을 추구했구나. 색 하나에 혼을 담았구나. 형태 하나에 철학을 넣었구나.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들어갔어요. 전통차를 시켰습니다. 오미자차였죠. 천모금을 마셨습니다. 새콤하고 달고 쓰고 매운맛이 동시에 왔어요. 5가지 맛이라고 했죠.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맛이 조화를 이루다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유럽에 필적합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넘어섭니다. 유럽은 화려함으로 승부했어요. 베르사유의 금박, 시스티나 성당의 프레스코와 빈 궁전의 샹들리에.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절제 속의 완벽이었습니다. 단순함 속의 깊이였죠. 비움 속의 충만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에게요? 제 자신에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다음 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오늘은 송도로 갑니다. 스마트시티 투어입니다. 송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인천 근처였죠.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도시라고 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나타났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죠. 엠마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봐. 저 건물들. 저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건물마다 녹지가 있었어요. 옥상 정원, 수직 정원, 발코니, 숲 전부 살아있는 식물이었죠.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초록 도시였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센트럴파크 앞이었어요. 인공 운하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 옆으로 산책로가 이어졌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하고 강아지와 산책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20년 전엔 바다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바다요? 네. 전부 매립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죠. 미래 도시를요. 자율주행 버스가 다가왔습니다. 운전사가 없었어요. 버스가 스스로 움직였죠. 정확한 위치에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탑승했어요. 버스 안에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경로를 보여줬죠. 다음 정류장, 도착 시간, 교통 상황까지 전부 떴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상용화됐다고요? 가이드가 웃었어요. 네. 이미 5년째 운행 중입니다. 유럽은 아직 시범 운행 단계인데요. 건물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터널이 펼스러져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었죠. 자동 쓰레기 수거 시스템입니다. 각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가 지하 배관을 통해 이곳으로 모입니다. 분류도 자동이에요. 쓰레기가 흘러갔습니다. 플라스틱은 왼쪽으로, 음식물은 오른쪽으로, 종이는 가운데로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골라냈죠. 저는 멍하니 봤습니다. 이건 20년 후 유럽이 꿈꾸는 도시인데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20년 앞서 있습니다. 그게 목표니까요. 오후에는 바이오 공장으로 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어요.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축구장 수십 개 크기였어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하얀색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탱크들이 보였습니다. 은색 탱크들이 수십 개 늘어서 있었죠. 저기서 백신을 만듭니다. 저 전부요? 네. 전 세계 백신의 30%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요? 팬데믹 때 유럽이 백신 부족으로 난리였어요. 사람들이 죽어갔죠. 병원이 포화 상태였고 의료진이 쓰러졌어요. 그때 한국이 세계를 살렸다는 거잖아요.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생산 라인 영상이 나왔어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였죠. 백신병을 채우고 라벨을 붙이고 박스에 담았어요. 사람 손이 거의 안 갔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정확한 수치는 기밀입니다. 하지만 수억 도제입니다. 수억.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유럽이 한국을 무시할 때 한국은 유럽을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은 한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조명이 은은했고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죠. 메뉴판을 봤습니다. 한우 등심, 안심, 갈비살 전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등심을 시켰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대리석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기름기가 골고루 퍼져 있었죠. 직원이 직접 구워줬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렸습니다. 향이 올라왔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녹았어요.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씹을 필요가 없었어요. 부드러웠고 고소했고 달았죠. 이게 고기 맛이에요. 프랑스 샤롤레 소고기보다 나은데요. 엠마가 눈을 감고 신음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옆 테이블 독일인 동료가 말했어요. 이건 예술입니다. 미식의 정점이에요. 김치가 나왔습니다. 숙성 김치였어요. 오래된 김치라고 했죠. 한 조각 먹었습니다. 신맛이 강했지만 깊었어요. 감칠맛이 혀를 감쌌죠. 고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고기의 기름기를 김치가 잡아줬고 김치의 신맛을 고기가 중화시켰죠. 좋아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도 철학이 있네요. 가이드가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예술로 생각합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김치 하나에도 수백 년 역사가 담겼고 한우에도 장인 정신이 들어갔죠. 대충 만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시인데 별이 보였죠. 엠마가 제 옆에 섰습니다. 소피야, 솔직히 말해봐. 한국 어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놀라워. 내가 틀렸어. 완전히. 엠마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송도 밤 거리를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건물마다 조명이 켜졌고 운하에 반사됐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했어요. 안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미래를 살고 있구나. 유럽이 계획만 세울 때 한국은 이미 실행했구나. 우리가 토론할 때 한국은 만들었구나. 그게 차이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꿈 같았거든요. 내일이면 제네바로 돌아가야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밤 11시인데도 도시는 깨어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손님, 혹시 산책 가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이요? 네. 한강이 밤에 더 예쁩니다. 걸어서 10분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밤 11시에 산책이요? 유럽에서라면 절대 안 할 일이었어요.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직원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디건을 걸치고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죠. 직원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시면 한강공원 나와요. 즐거운 산책 되세요. 저는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밝았어요. 가로등이 촘촘했고 편의점 불빛이 새어나왔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 블록 걸었을 때였습니다. 여성이 지나갔어요. 혼자였습니다. 조깅복을 입고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죠. 밤 11시예요. 혼자서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파리였다면요? 제네바였다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성 혼자 밤 11시에 조깅이요? 미쳤어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하지만 저 여성은 태어났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죠. 그냥 달렸습니다. 자유롭게요. 더 걸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어요. 이마트 24라고 적혀 있었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다양했어요. 계산대에는 젊은 여성 점원이 서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어요.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봤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음료수, 과자 엄청나게 많았죠. 가격표가 전부 붙어 있었고 정리가 완벽했어요. 삼각김밥을 하나 집었습니다. 참치마요였어요. 계산대로 갔죠. 1,500원입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결제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뜯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맛있었습니다. 밤 11시에 편의점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그때 옆으로 유모차가 지나갔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요. 산책하고 있었죠. 밤 11시 반에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기를 데리고요. 지금요. 밤에요. 하지만 그들은 평온했습니다.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아빠가 유모차를 밀었고 엄마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죠. 저는 김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게 정상이어야 하는데요. 가족이 밤에 산책하는 게요.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게요. 편의점 점원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유럽은 아니에요. 파리밤거리는 위험합니다. 여성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제네바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죠. 밤 11시에 산책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이 나왔어요. 넓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산책로, 운동시설이 쭉 이어졌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커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다들 평화로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봤어요. 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반대편 불빛이 수면에 반사됐죠. 다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포대교였어요. 무지개 분수가 흘러내렸죠.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유럽이 슬펐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밤에 자유롭지 못해요. 인권을 말하지만 여성은 밤길이 무서워요. 선진국이라 하지만 아이 데리고 밤 산책은 못하죠. 한국은 달랐어요. 진짜 자유가 있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한 자유요. 성별과 관계없는 자유요. 두려움 없는 자유요.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할머니였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죠.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럽에서 왔어요. 오, 유럽. 좋겠네. 나는 못 가봤어.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말했어요. 여기 밤 경치 예쁘죠? 네. 정말요. 나는 매일 와. 혼자 살거든. 심심하면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 안전하니까.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밤에 혼자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걱정도 안 하는 거죠. 유럽 할머니들은요? 밤에 집 안에 계세요. 문 잠그고요. 무서우니까요. 여기가 좋으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이 최고야. 안전하고 편하고 사람들 착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잘 구경하고 가요. 한국 좋은 나라예요. 할머니가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성장국가가 아닙니다. 완성된 선진국이에요. 진짜 선진국이요. 유럽보다 앞선 선진국이요. 경제 규모가 아니에요. GDP가 아니고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국민이 밤에 자유로운 나라요. 여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요. 할머니가 혼자 산책하는 나라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뒤돌아서 한강을 다시 봤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에게요. 이 도시에게요. 이 안전함에게요.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저는 걸었습니다. 밤길을요.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공항 가는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캐리어가 무거웠습니다. 가져온 것보다 많아졌거든요. 한복 부채, 전통차 세트, 경복궁에서 산 엽서, 편의점에서 모은 영수증까지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눈이 빨갛더군요. 온 사람이 많았나 봐요. 엠마도 울먹이고 있었죠. 소피아, 나 가기 싫어. 저도 그랬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명동거리, 한강다리,
남산타워 일주일 동안 본 풍경들이 스쳐갔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으로 향했죠.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30명쯤 됐을까요? 전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오세요. 사랑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나왔어요. 직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르르 흘렀죠. 엠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우리 꼭 다시 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죠. 또 손글씨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소피아님, 한국에서의 시간이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 저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서울이 점이 됐고 한강이 선이 됐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보고서를 쓰기로요.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여행 어땠어? 좋았어요. K-팝 봤어?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봤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죠. 제목을 입력했어요. 대한민국 재평가 보고서 아시아 성장국에서 글로벌 모델 국가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본 보고서는 3,000명의 유럽 공공기관 직원이 일주일간 대한민국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K-팝과 드라마만 만드는 문화 수출국도 아니다. 한국은 완성된 선진국이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 썼습니다. 대한항공의 전문성, 인천공항의 시스템, 송도의 미래 도시, 바이오 산업의 규모, 한우와 김치의 장인 정신, 그리고 밤길의 안전함을요. 새벽 5시에 완성했습니다. 30페이지였어요. 제 인생 가장 진심을 담은 보고서였죠. 저는 국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장실이었어요. 고위급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죠. 국장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이 보고서 심각합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국장이 웃었습니다. UN 본부에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배포하고요. 이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을 개발협력 대상국에서 모델 국가로 재분류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 보고서가 한국의 위상을 바꾸는 거예요. 보고서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BBC가 보도했어요. 르몽드도 다뤘죠. 뉴욕타임스가 칼럼을 썼습니다. 유럽 엘리트들이 본 한국의 진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전부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안전, 문화, 시민의식까지요. 특히 여성과 약자가 밤에도 자유로운 사회를 만든 나라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요. 그리고 지금은 사랑합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휴가를 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죠. 서울. 혼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로봇 안내, 자동 출입국 반가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저녁에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여의도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죠.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흐른 강이에요. 이 나라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여성, 산책하는 가족, 자전거 타는 학생들. 다들 자유로웠어요. 저도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엠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 왔어. 혼자. 너무 좋아. 답장이 바로 왔어요. 부러워. 나도 곧 갈게. 이번엔 한 달 있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될 거예요. 유럽에 몸이 있어도 마음은 여기 있을 거예요. 한강이 흐르는 이 나라예요. 밤이 안전한 이 나라예요. 사람을 환대하는 이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